우리는 참으로 성실하게 세상을 걱정하는 존재들입니다. 아침에 눈을 떠 머리맡에 스마트폰을 집어드는 순간부터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 침대에 누워 마지막 뉴스를 확인하는 그 찰나까지 우리 마음 한구석에는 늘 작고 예리한 가시 같은 불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화면 너머로 들려오는 전쟁과 질병의 소식, 끝을 알 수 없는 빈곤과 속절없이 파괴되는 자연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이 벼랑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는 확신을 갖게 만듭니다. 우리는 그저 선량하고 깨어있는 시민으로서 세상을 올바르게 직시하고 싶어 할 뿐인데 왜 우리의 내면은 이토록 무겁고 어두운 그림자로 가득 차게 된 것일까요? 어쩌면 우리가 느끼는 이 거대한 슬픔은 세상의 실체라기보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서 기인한 것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기에 조금 당혹스럽지만 흥미로운 실험이 하나 있습니다. 전 세계의 저명한 학자들과 의사, 정치인, 심지어 노벨상 수상자들에게 세계의 현재 상태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예컨대 지난 20년 동안 전 세계 극빈층 비율은 어떻게 변했는가? 혹은 전 세계 1세 아동 중 어떤 질병이든 예방접종을 받은 비율은 얼마인가? 와 같은 질문들이었죠. 놀랍게도 지식의 최전선에 서 있다는 이들의 정답률은 아무것도 모른 채 무작위로 답을 고른 침팬지보다도 낮았습니다. 침팬지는 적어도 확률에 따라 33%의 정답을 맞췄지만 똑똑하다고 자부하는 인간들은 그보다 훨씬 못한 성적표를 받아든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단순히 정보를 몰라서 틀리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잘못된 방향으로 세상을 오해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우리가 침팬지보다 세상을 모르는 이유는 지능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인간의 뇌가 아주 오래전부터 생존을 위해 발달시켜온 10가지의 강력한 본능 때문입니다. 맹수의 공격으로부터 살아남아야 했던 시절, 위험을 즉각적으로 감지하고 가장 비극적인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된 이 본능들은 과거에는 우리를 보호해주는 든든한 방패였습니다. 하지만 데이터와 통계가 지배하는 복잡한 현대 사회에서 이 본능들은 도리어 진실을 왜곡하는 굴절 렌즈가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사실을 보고 있다고 믿지만 실제로는 우리 뇌가 편집하고 가공한 드라마틱한 세계관을 보고 있는 셈입니다. 지성의 무게가 도리어 진실을 가리는 안개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며 느끼는 그 압도적인 비관과 무력감은 어쩌면 사실에 기반한 진실이라기보다 우리 뇌가 만들어낸 하나의 정교한 심리적 환영일 수 있습니다. 세상은 분명 완벽하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손을 내밀어야 할 고통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고 있는 것만큼 세상이 무질서하고 절망적이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동안 우리를 지배해온 편견이라는 무거운 외투를 잠시 벗어두고 조금 더 맑고 투명한 시선으로 세상을 다시 바라보는 일은 우리 자신을 불안으로부터 구원하는 첫 걸음이 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가 가장 당연하다고 믿었던 것들에 대해 아주 정중하고 부드러운 의심을 품어보려 합니다. 우리의 시야를 가리는 가장 첫 번째 커튼은 세상을 단 두 편으로 나누어 버리는 아주 오래된 습관입니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마주하는 모든 대상을 둘로 쪼개어 서로 반대되는 성격의 상자에 집어넣으려는 강한 유혹을 느낍니다. 선과 악, 부유함과 가난함, 그리고 우리가 안락하게 거주하는 선진국과 저 멀리 어딘가에 있을 것만 같은 개발도상국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사고는 복잡하기 짝이 없는 세상을 아주 명쾌하고 단순하게 정리해주는 듯한 안도감을 우리에게 선사합니다. 마치 무질서하게 어지러운 책상을 서랍 2개에 나누어 담고 나면 비로소 마음이 놓이는 것과 비슷하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느끼는 그 마음의 평온은 사실과 거리가 먼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우리가 그들과 우리 사이에 건널 수 없는 거대한 절벽이 있다고 믿어버리는 순간 그 사이를 가득 채우고 있는 수억 명의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삶은 차가운 안개 속으로 아주 허무하게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우리가 흔히 떠올리는 개발도상국의 이미지는 굶주린 아이들과 마실 물조차 구하기 힘든 척박한 땅일지도 모릅니다. 반면 선진국은 매끈하게 닦인 도로와 밤을 잊은 화려한 불빛, 그리고 언제든 손에 넣을 수 있는 풍족한 음식을 상징하곤 하죠. 하지만 통계라는 정직하고 세밀한 돋보기를 통해 세상을 다시 들여다보면 이 두 극단 사이의 거대한 구렁텅이는 사실 우리의 상상 속에만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 인구의 압도적인 다수는 우리가 나누어 놓은 두 개의 상자 중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 그 광활한 중간지대에서 각자의 생을 꾸려나가고 있습니다. 저자는 이를 더욱 명확하고 입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인류의 삶을 4단계의 소득 수준으로 나누어 바라보기를 정중히 제안합니다. 1단계에서 4단계로 이어지는 이 점진적인 여정은 우리가 세상을 보는 고정된 프레임을 부드럽게 무너뜨려주는 지적인 자극이 됩니다. 1단계에 머무는 사람들은 하루에 약 $2 미만의 소득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신발도 없이 맨발로 거친 흙길을 걷고 매일 몇 시간을 걸어 겨우 더러운 물을 길어오며 딱딱한 진흙바닥 위에서 고단한 잠을 청합니다. 우리가 언론에서 보며 깊이 안타까워하는 극빈층의 고통스러운 삶이죠.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지난 수십 년간 인류는 이 척박한 단계에서 벗어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고 그 결과 1단계에 머무는 인구는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인류는 2단계와 3단계라는 광활한 능선 위에 당당히 서 있습니다. 2단계의 사람들은 하루 $2에서 $8 사이의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이제 가족 모두에게 신발이 생겼고 아이들은 소중한 공책을 들고 학교에 가기 시작하며 작은 전구 하나가 가족의 밤을 따뜻하게 밝혀줍니다. 3단계에 이르면 하루 소득은 $8에서 $32로 올라갑니다. 집안으로 깨끗한 수도가 연결되고 작은 오토바이가 생겨 이동의 자유를 만끽하며 냉장고라는 문명의 혜택을 누리며 식탁의 풍요를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4단계는 하루 $32 이상의 소득을 올리며 고등교육을 누리고 가끔은 해외여행을 떠나는 삶을 향유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진지하게 주목해야 할 지점은 2단계와 3단계에 거주하는 인구가 전 인류의 약 75%에 달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그들이라고 무심하게 뭉뚱그려 불렀던 사람들의 절대 다수는 우리가 막연히 상상하는 처참한 빈곤 속에 영원히 갇혀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내일을 위해 부지런히 계단을 오르고 있는 중이죠. 그런데 왜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잘 사는 나라와 못 사는 나라라는 두 개의 극단적인 이미지로만 기억하려 고집하는 걸까요? 그것은 아마도 우리가 서 있는 4단계라는 높은 봉우리에서 저 아래를 내려다볼 때 발생하는 시각적 착각 때문일 것입니다. 아주 높은 빌딩의 꼭대기에서 땅 위를 내려다보면 집들의 실제 높낮이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고 모두 바닥에 납작하게 붙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이죠. 우리의 높은 위치가 도리어 타인의 성장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만드는 가림막이 된 셈입니다. 이러한 이분법적 본능은 우리에게 은밀한 우월감을 주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상에 대한 깊은 오해와 무력감을 심어주기도 합니다. 중간층이 사라져버린 세상에서 우리는 타자의 고통을 그저 멀리 있는 비극으로만 치부해버리거나 우리가 가진 것을 혹시라도 잃을까봐 두려워하는 방어적인 자세를 취하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이 사실은 끊어지지 않는 연속적인 선상 위에 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그들에게서 우리의 옛 모습을 발견하는 따스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3단계의 삶은 불과 몇십 년 전 우리 부모님이 땀 흘리며 일궈냈던 삶이었고 2단계의 고단함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묵묵히 견뎌냈던 시간들이었음을 깊이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정서적 연결감은 우리로 하여금 타인을 향한 단순한 연민을 넘어 인류가 공통으로 겪고 있는 장엄한 성장의 서사에 동참하고 있다는 위안을 줍니다. 우리가 이 간극 본능에 허망하게 휘둘리지 않으려면 평균이라는 매끈한 수치 뒤에 숨겨진 실제 데이터의 풍성한 분포를 살피는 세심함이 필요합니다. 평균은 때로 양극단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역동적인 움직임과 수많은 예외를 지워버리고 우리를 눈멀게 하니까요. 또한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뉴스가 대개 자극적이고 극단적인 사례들만을 선별하여 보여준다는 사실을 평온한 마음으로 기억해야 합니다. 평범한 다수가 누리는 잔잔한 일상의 개선은 뉴스거리가 되기 어렵기에 우리는 필연적으로 세상의 가장 비극적이거나 혹은 가장 화려한 단면만을 소비하게 됩니다. 마치 다른 이의 화려한 SNS 게시물만을 보며 자신의 평범한 하루를 초라하다고 느끼는 것처럼 우리도 세상의 양극단만을 보며 인류가 일궈온 거대한 진보를 너무 쉽게 외면하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을 향해 세웠던 그 날선 이분법의 칼날을 잠시 거두어 보려 합니다. 세상은 흑백의 강렬한 대조가 아니라 수만 가지의 다채로운 색채가 겹치고 이어지는 풍성한 그라데이션에 훨씬 가깝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무거웠던 마음은 한결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적대시하거나 혹은 과도하게 동정했던 수많은 존재가 사실은 우리와 비슷한 고민을 하며 비슷한 속도로 생의 계단을 차근차근 오르고 있다는 사실은 그 자체로 말할 수 없이 커다란 위안이 됩니다. 우리는 결코 서로 고립된 채 떠있는 섬이 아니며 인류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함께 노를 저으며 흘러가고 있는 소중한 동반자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풍요롭고 연결된 세상의 실체를 보지 못하게 가로막는 또 다른 거대한 심리적 장벽이 존재합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 주변을 가득 채우는 슬프고도 자극적인 소식들에 우리의 연약한 시선이 자꾸만 머물게 되는 아주 자연스럽고도 안타까운 본능입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세상의 비극과 마주합니다. 어디선가 일어난 끔찍한 사고, 정치적 갈등, 경제적 위기, 그리고 환경 파괴에 관한 경고들이 쉴 새 없이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런 소식들을 접할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져들고 있다는 강력한 인상을 받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탄 배가 서서히 가라앉고 있는 것만 같은 그 막막한 기분은 우리를 깨어있는 시민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깊은 무력감 속에 가두어 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잠시 멈추어 생각해 보아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좋은 소식보다 나쁜 소식에 그토록 쉽고 빠르게 마음을 내어주는 것일까요? 우리의 뇌는 수만 년 전부터 위험을 감지하는데 최적화되어 왔습니다. 평화로운 풍경보다는 숲을 너머에서 들리는 작은 바스락거림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었던 조상들의 유산이 우리 안에 여전히 흐르고 있는 셈이죠. 오늘날 그 숲을 속의 바스락거림은 자극적인 뉴스 헤드라인으로 치환되었습니다. 언론은 우리의 이러한 생존 본능을 아주 정확하게 꿰뚫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점진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상황은 매력적인 기삿거리가 되지 못합니다. 지난해 전 세계 영아 사망률이 조금 더 낮아졌습니다. 라는 소식보다는 어느 지역에서 수백 명이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라는 소식이 훨씬 더 많은 사람의 시선을 붙잡기 때문입니다. 결국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정보의 강물은 세상의 전체 모습이 아니라 필터로 걸러진 가장 어둡고 날카로운 조각들의 집합일 가능성이 큽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인식의 오류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나쁜 상태와 나아지고 있는 상태를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이 여전히 고통스럽고 나쁘다는 사실만을 근거로 그것이 나아지고 있다는 변화의 흐름을 통째로 부정해버리곤 합니다.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환자의 상태를 떠올려 보면 이해가 쉬울 것 같습니다. 환자는 여전히 위독하고 고통스러운 상태일 수 있지만 어제보다 혈압이 안정되고 호흡이 편안해졌다면 분명히 나아지고 있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세상도 이와 같습니다. 지구상에는 여전히 굶주림과 전쟁으로 고통받는 이들이 존재하지만 지난 20년 동안 그 수치가 절반 가까이 줄어들었다는 사실 또한 엄연한 진실입니다. 나쁜 것과 나아지는 것이 동시에 존재할 수 있다는 이 단순한 진리를 받아들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지혜의 입구에 서게 됩니다. 또 하나의 흥미로운 지점은 우리가 과거를 기억하는 방식입니다. 우리는 흔히 옛날이 좋았지 라며 지나간 시간을 그리워하곤 합니다. 하지만 이는 우리 뇌가 가진 교묘한 망각의 기술이 만들어낸 환상일지도 모릅니다. 인간은 현재의 고통을 견뎌내기 위해 과거에 힘들었던 기억은 희미하게 지우고 아름다웠던 순간들만을 선명하게 남겨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낡은 사진첩을 들여다보며 미소 짓는 동안 우리는 그 시절 우리가 겪어야 했던 수많은 질병과 가난, 그리고 부조리했던 사회적 관습들을 아주 쉽게 잊어버립니다. 과거를 실제보다 더 아름답게 채색하고 현재를 실제보다 더 비관적으로 바라보는 이 마음의 습관이 우리로 하여금 세상은 점점 나빠지고 있다는 거대한 오해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확인해 본 세상은 우리의 우려와는 사뭇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지난 100년 동안 인류는 믿기 힘들 정도의 진보를 이루어냈습니다. 1800년대만 해도 전 인류의 약 85%가 극빈층이었지만 오늘날 그 수치는 9%대로 떨어졌습니다. 노예제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법으로 금지되었고 여성의 투표권은 당연한 권리가 되었으며 평균 수명은 2배 이상 늘어났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번에 일어난 기적 같은 사건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이 각자의 자리에서 조금씩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애써온 결과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점진적인 개선은 너무나 느리게 진행되기에 우리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자라나는 아이의 키를 느끼지 못하다가 어느 날 문득 훌쩍 커버린 모습에 놀라는 것처럼 세상의 성장에 대해서도 무감각해져 있었던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나쁜 소식의 홍수 속에서도 평온을 유지하려면 나쁜 뉴스를 접할 때마다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 소식이 세상의 전체를 대변하고 있는가? 혹은 이 비극 뒤에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긍정적인 변화의 흐름은 무엇인가? 라고 말입니다. 사실을 기반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은 결코 낙관론자가 되어 현실을 회피하자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의 나쁜 면을 정확히 인지하되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인류의 역량과 그동안 일궈온 성과를 공정하게 평가하자는 초대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나아짐을 신뢰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막연한 두려움에서 벗어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생각은 우리를 지적으로 보이게 할지는 몰라도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거나 세상을 바꾸는 동력을 주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팩트에 기반한 따뜻한 시선을 가질 때 비로소 세상은 그 거칠고 날선 외피를 벗고 우리에게 속삭이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분명히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요. 이러한 믿음은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비관주의로부터 지켜주는 가장 단단한 방패가 되어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명확한 지표들을 두고도 왜 자꾸만 세상이 곧 무너질 것처럼 느끼는지에 대해서는 또 다른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단지 소식의 성격 때문만이 아니라 우리 내면 깊숙한 곳에서 끊임없이 경고음을 울리며 우리를 긴장시키는 원초적인 공포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요하고 평온한 일상 속에서도 종종 이름 모를 막연한 불안에 깊이 휩싸이곤 합니다. 창밖의 풍경은 그저 평화롭고 거리는 가지런히 정돈되어 있지만 우리의 손바닥 위 스마트폰 화면 속에서는 당장이라도
세상이 무너져 내릴 듯한 참혹한 재난과 사고 소식이 쉴 새 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비행기 추락사고, 유례를 찾기 힘든 대지진, 그리고 예기치 못한 테러의 위협까지 말입니다. 이러한 소식들은 우리의 논리적인 사고 체계를 순식간에 마비시키고 우리를 거대한 공포의 소용돌이 속으로 속절없이 밀어넣습니다. 왜 우리는 통계적으로 발생할 확률이 극히 드문 일들에 이토록 민감하게 반응하며 정작 우리의 삶을 서서히 잠식하는 실제적인 위험들에 대해서는 이토록 무감각한 것일까요? 인간의 뇌는 사실을 냉철하게 분석하기보다는 생존을 위해 위험한 상황을 즉각적으로 감지하도록 오래전부터 설계되어 왔습니다. 우리의 아주 먼 조상들이 거친 야생의 들판에서 살아남아야 했던 시절을 잠시 떠올려 보게 됩니다. 숲을 너머에서 들리는 작은 바스락거림을 그저 무해한 바람소리라고 여기며 안심했던 낙천적인 조상들보다는 그것을 굶주린 맹수의 공격이라 가정하고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껴 즉시 도망쳤던 이들이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즉 공포는 우리가 진화의 기나긴 여정 속에서 획득한 가장 강력하고도 효율적인 생존 도구였던 셈입니다. 뇌의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편도체는 논리적인 분석이 채 시작되기도 전에 위험 신호를 온몸으로 보내고 우리의 심장박동과 근육을 즉각적인 긴장 상태로 만듭니다. 이러한 원초적 시스템은 현대 사회에서도 여전히 우리 안에서 활발히 작동하고 있지만 불행히도 오늘날 우리가 마주하는 위협은 과거처럼 눈에 보이는 포식자가 아니라 훨씬 더 복잡하고 추상적인 형태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우리가 특히 강력하게 느끼는 공포에는 몇 가지 뚜렷한 유형이 존재합니다. 신체적 폭력에 대한 두려움, 누군가에게 갇히거나 통제당하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치명적인 독이나 오염에 대한 거부감 같은 것들이지요. 자연재해나 비행기 사고, 테러는 이러한 인간의 근원적인 공포를 가장 직접적이고도 강력하게 자극하는 소재들입니다. 언론과 미디어는 본능적으로 이러한 대중의 심리를 아주 정확하게 포착해냅니다. 수만 명이 매일 교통사고로 안타깝게 목숨을 잃거나 만성질환으로 서서히 사그라지는 이야기는 충분히 드라마틱하지 않기에 보도되지 않지만 단 한 번의 비행기 사고는 전 세계 모든 언론의 헤드라인을 며칠씩 장식하곤 합니다. 우리는 화면을 통해 반복되는 비극적인 영상과 자극적인 언어들을 접하며 비행기를 타는 행위가 일상적으로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보다 수만 배는 더 위험하다는 거대한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공포 본능이 우리에게 씌우는 지독하고도 정교한 환상입니다. 실제로 데이터를 통해 재난의 역사를 차분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놀라운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지난 100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연재해로 인해 목숨을 잃은 사람의 수는 무려 90% 이상 감소했습니다. 이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인류의 기술이 눈부시게 발달하고 기상예보 시스템이 과거와 비교할 수 없이 정교해졌으며 국제적인 구호 체계와 안전 설계가 촘촘하게 갖춰진 덕분입니다. 세상이 훨씬 더 위험해졌다는 우리의 주관적인 느낌과는 정반대로 사실 인류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안전하고 보호받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포 본능은 이러한 객관적인 수치를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하게 집요하게 가로막습니다. 한번 뇌리에 각인된 강렬한 비극의 이미지와 공포는 숫자가 주는 차분한 안도감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비행기 사고가 날 확률을 이성적으로 계산하기보다는 추락하는 비행기 안에서 느낄 형용할 수 없는 두려움을 먼저 상상하며 괴로워합니다. 위험을 정확하게 인지하고 마음의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가 느끼는 주관적인 공포와 실제적인 위험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지혜로운 이들은 위험을 바라볼 때 다음과 같은 단순하지만 명확한 산식을 가슴에 새기려 애씁니다. 위험이란 그 사건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얼마나 치명적인가 하는 위험도와 그 사건에
우리가 일상에서 얼마나 자주 노출되어 있는가 하는 노출 빈도를 곱한 값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테러는 분명 끔찍하고 치명적인 사건이지만 평범한 개인이 그 사건에 직접 노출될 확률은 살면서 번개에 맞을 확률보다도 현저히 낮습니다. 반면 매년 수백만 명의 목숨을 소리 없이 앗아가는 과도한 설탕 섭취나 앉아서 생활하는 습관 혹은 보이지 않는 대기 오염은 우리에게 테러만큼의 즉각적인 공포를 주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삶에 훨씬 더 크고 실질적인 위험을 끼치고 있습니다. 공포스러운 것이 반드시 위험한 것은 아니며 진짜 위험한 것이 언제나 공포스러운 형태로 우리 앞에 나타나지는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느끼는 불안의 상당 부분은 이렇듯 우리의 진화된 본능과 현대의 객관적 현실 사이의 깊은 괴리에서 발생합니다. 세상을 사실적으로 바라본다는 것은 우리가 느끼는 자연스러운 공포를 무조건 무시하거나 억누르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왜 이토록 두려움을 느끼는지 그 진화론적 기원을 깊이 이해하고 그 감정이 우리의 눈을 가려 진실을 왜곡하지 않도록 한 걸음 뒤로 물러나 관조하는 일입니다. 공포가 내리는 성급한 지시에 따라 충동적으로 세상을 판단하기보다는 잠시 숨을 고르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찾아보는 사소한 습관만으로도 우리는 많은 심리적 고통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온함이란 위험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우리를 위협하는 것들의 크기를 정확하게 가늠하고 통제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찾아오는 마음의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부드러운 질문을 던져볼 수 있습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이 막연하고도 거대한 두려움은 실제적인 위협에서 오는 것인가? 아니면 내 안에 오래된 생존 본능이 만들어낸 일종의 그림자인가? 세상은 여전히 불확실하고 때로는 거칠게 느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본능의 거친 목소리를 잠재우고 사실의 언어에 가만히 귀를 기울일 때 세상은 조금 더 다정하고 예측 가능한 공간으로 천천히 변모해 갑니다. 공포에 압도당해 세상을 온통 비극의 빛깔로만 채우기에는 그동안 인류가 일궈온 안전과 진보의 가치가 너무나도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이러한 통찰은 우리를 불필요한 긴장과 소모적인 불안에서 해방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소중한 일상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로 우리를 다시 데려다 줍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성을 마비시키고 시야를 흐리게 만드는 것은 이토록 강렬한 감정의 파도뿐만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라 굳게 믿었던 이성적인 도구들, 특히 우리 눈앞에 펼쳐진 거대한 숫자와 수많은 지표들이 오히려 우리를 더 큰 혼란과 착각 속에 빠뜨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숫자가 지닌 특유의 명징함과 객관성을 신뢰합니다. 숫자는 인간의 변덕스러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오직 차가운 진실만을 정확하게 말해줄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숫자는 때때로 세상의 실체를 가장 교묘하게 가리는 정교한 가림막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문맥에서 툭 떨어진 채 홀로 외롭게 존재하는 고독한 숫자를 마주할 때 우리의 마음은 그 숫자가 뿜어내는 압도적인 크기에 매료되어 이성적인 판단의 끈을 너무나 쉽게 놓쳐버리곤 합니다. 우리는 뉴스 화면을 가득 채우는 한 해 동안 전 세계에서 수백만 명의 아이들이 목숨을 잃었다는 비극적인 숫자를 접하며 깊은 슬픔과 무력한 절망을 느낍니다. 그것은 분명 인류 공동체가 짊어져야 할 가슴 아픈 일이지만 그 숫자가 작년보다 혹은 10년 전보다 얼마나 경이롭게 줄어든 수치인지 차분히 비교해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인류가 그동안 묵묵히 일궈온 소중한 개선의 흔적들을 영영 발견하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우리의 뇌는 거대한 숫자를 마주하면 본능적으로 긴장하며 그것을 즉각적인 위기로 인식하도록 길들여져 있습니다. 하지만 세상을 향한 지혜로운 시선을 갖기 위해서는 이 고독한 숫자에게
다정한 친구를 만들어주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어떤 수치가 유독 크거나 작아 보일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옆에 비교 대상이 되는 다른 숫자를 나란히 세어보아야 합니다. 또한 전체를 아우르는 총합의 숫자보다는 비율과 비중을 세심하게 살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1000명 중 10명이 겪는 일과 100만 명 중 10명이 겪는 일은 그 통계적 무게감이 전혀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눈앞의 총합의 마음을 빼앗겨 그 이면에 도도하게 흐르는 변화의 속도와 방향을 놓치곤 합니다. 숫자는 그 자체로 완성된 진실이라기보다 진실을 찾아가기 위해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의 유연한 좌표에 가깝습니다. 그 좌표가 어디에서 출발했으며 지금 어느 지점을 향해 가고 있는지 묻지 않는다면 숫자는 우리를 세상을 향한 끝없는 비관의 늪으로 안내하는 잘못된 지도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늘 경계해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복잡한 문제에 압도되어 마음이 한없이 무거워질 때 우리는 80대 20의 법칙을 떠올려보며 마음의 불필요한 짐을 덜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괴롭히는 수십 가지의 산적한 문제 중에서 실제로 우리의 운명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원인은 대개 상위 몇 가지에 불과한 경우가 많습니다. 모든 비극에 똑같은 무게의 에너지를 쏟으며 무분별하게 절망하기보다는 데이터라는 투명한 여과기를 통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지점이 어디인지 가려내는 냉철한 지성이 필요합니다. 이는 단순히 차가운 계산이라기보다 우리가 가진 한정된 자원과 소중한 마음을 가장 필요한 곳에 효율적으로 쏟아붓기 위한 인류애적인 선택이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숫자를 다 끌어안으려 애쓰며 소진되기보다는 그 중에서 우리 인류의 삶을 실제로 결정짓는 결정적인 숫자들에 집중할 때 우리의 막연한 불안은 비로소 구체적인 해결책으로 건강하게 변모할 수 있습니다. 숫자가 주는 환상만큼이나 우리의 시야를 어지럽히는 또 다른 강력한 본능은 바로 일반화의 본능입니다. 우리는 복잡하고 다단한 세상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끊임없이 대상을 분류하고 범주화하는 습관을 지니고 있습니다. 탐스러운 사과를 보고 과일이라는 익숙한 주머니에 넣고 처음 보는 낯선 사람을 마주하며 그가 속한 국가나 인종이라는 상자에 담는 식이죠. 이러한 범주화는 두뇌의 에너지를 절약해주는 아주 유용한 인지적 도구임에 분명하지만 그 주머니가 지나치게 커지거나 딱딱하게 굳어지는 순간 우리는 그 안에 담긴 개별적이고 고귀한 삶의 진실을 놓치게 됩니다. 우리는 아프리카 사람들 혹은 저소득 국가라는 하나의 커다란 이름표를 무심코 붙여놓고 그 안에서 숨쉬는 수억 명의 사람이 저마다 다른 꿈을 꾸고 각기 다른 소득 수준에서 고군분투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생생한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어버립니다. 일반화는 세상을 이해하는 편리한 지름길이 될 수도 있지만 때로는 타인의 고유한 얼굴을 지워버리는 가혹한 지우개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특히 일상에서 경계해야 할 단어 중 하나는 바로 다수라는 모호한 표현입니다. 어떤 통계에서 다수의 사람이 가난의 굴레에 갇혀 있다 라고 말할 때 그 다수가 51%를 의미하는지 아니면 99%를 의미하는지에 따라 세상의 실질적인 모습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51%라면 그것은 변화가 이미 시작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희망적인 상태를 뜻할 수도 있지만 99%라면 그것은 아무런 활력도 찾을 수 없는 정체된 절망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뇌는 이 섬세하고도 결정적인 차이를 무시하고 다수라는 매력적인 단어를 듣는 순간 전체가 그러하다는 성급한 결론을 내려버리곤 합니다. 이러한 일반화는 우리로 하여금 세상을 생명력 없는 정체된 이미지로 기억하게 만들며 우리가 속하지 않은 다른 집단을 향한 근거 없는 편견을 마음속 깊이 고착화합니다. 그들은 원래부터 그래 라는 짧고 단호한 문장은 우리가 타자를 이해하려는 숭고한 노력을 멈추게 만드는 가장 위험한 마법의 주문일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일반화의 깊은 늪에서 벗어나 세상을 있는 그대로 투명하게 바라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든 범주 안에서 차이점을 세밀하게 찾아보고 범주 밖에서 공통점을 발견하려 노력하는 유연하고 열린 사고가 필요합니다. 같은 집단에 속해 있다고 굳게 믿었던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나 다채롭고 이질적인 삶의 양식이 존재하는지 발견할 때 우리의 낡은 고정관념은 기분 좋게 무너져 내립니다. 반대로 전혀 다른 세계에 산다고 믿었던 사람들과 우리 사이에서 발견하는 사소하고도 소중한 공통점들은 우리를 인류라는 하나의 따뜻한 공동체로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우리는 국적과 소득을 떠나 모두 아이의 천진난만한 웃음에 행복해하고 소중한 사람을 잃었을 때 깊은 슬픔에 잠기며 어제보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지극히 비슷한 존재들입니다. 이 명확하고도 아름다운 진실을 가리는 것은 우리의 부족한 지능이 아니라 세상을 너무 성급하고 단순하게 요약해버리려는 마음의 조급함일 뿐입니다. 우리가 숫자의 매혹적인 마법에 홀리지 않고 일반화의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 정성스럽게 노력할 때 세상은 비로소 숨겨두었던 입체적이고 풍성한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숫자는 우리에게 근거 없는 두려움을 주기 위한 공포의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먼 길을 걸어왔는지 알려주는 다정한 이정표가 되어주고 범주화는 타인을 차별하기 위한 차가운 벽이 아니라 서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 마련된 선반이 되어줄 것입니다. 이러한 지적인 정직함은 우리를 맹목적인 낙관주의자로 만들지는 않지만 적어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은 비관주의의 어두운 그늘에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숫자가 속삭이는 작은 진실들을 하나하나 정성껏 꿰어 인류가 나아가고 있는 거대한 희망의 지도를 그려낼 수 있는 충분한 준비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토록 정성스럽게 세상의 진실을 확인하려 해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는 여전히 아무리 그래도 결코 변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는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오곤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흐름이 이미 거부할 수 없는 힘에 의해 정해져 있으며 특정 문화나 지역의 운명은 아무리 노력해도 결코 바꿀 수 없다는 아주 오래된 믿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어떤 민족이나 국가 혹은 종교가 가진 고유한 특성이 그들의 미래를 영원히 결정짓는다고 생각하곤 합니다. 아프리카 대륙은 영원히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거나 특정 종교를 가진 사회는 근대적 가치관을 결코 수용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식의 단정들 말입니다. 이러한 운명 본능은 세상을 아주 고정된 사진첩처럼 바라보게 만듭니다. 하지만 우리가 역사의 페이지를 아주 조금만 뒤로 넘겨보아도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여기는 풍경들이 사실은 얼마나 극적인 변화의 산물인지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왜 이토록 운명이라는 단어에 쉽게 매료되는 것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변화의 속도가 우리의 짧은 생애 주기와 비교했을 때 너무나도 느리게 느껴지기 때문일 것입니다. 산 비탈에 놓인 거대한 바위는 아이의 눈에는 수만 년 동안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부동의 존재처럼 보이지만 지질학적인 시간의 관점에서는 끊임없이 깎이고 이동하는 역동적인 흐름 속에 있습니다. 인류의 문화와 사회적 가치 역시 이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통 혹은 본질이라 부르는 것들은 사실 고정된 바위가 아니라 아주 느린 속도로 흐르는 거대한 강물과 같습니다. 우리가 그 흐름을 감지하지 못하는 것은 강물이 멈춰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강물 위에 떠 있는 작은 잎사귀처럼 짧은 순간만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자가 제시하는 흥미로운 사례 중 하나는 바로 출산율의 변화입니다. 과거 서구 사회에서는 이슬람교나 특정 아시아 문화권의 높은 출산율을 보며 그들의 종교와 문화가 인구 폭발을 정해놓은 운명이라고 속단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종교와 상관없이 소득 수준이 높아지고 여성의 교육 기회가 확대되는 순간 출산율은 마법처럼 급격히 하락했습니다.
이란이나 튀니지 같은 국가들이 겪은 출산율의 변화는 그 어떤 서구 국가보다도 빨랐습니다. 이는 운명이라고 믿었던 문화적 특성이 사실은 경제적 상황과 교육이라는 환경적 요인에 의해 언제든 유연하게 변화할 수 있음을 증명합니다. 문화는 경제 발전의 결과물이지 결코 그 발전을 가로막는 영원한 쇠창살이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아프리카 대륙을 바라보며 느끼는 막연한 비관주의 역시 이 운명 본능의 함정일 가능성이 큽니다. 불과 수십 년 전 전 세계는 아시아의 가난을 보며 비슷한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들은 유교적 가치관이나 정체된 문화 때문에 결코 서구식 성장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목소리가 지배적이었죠. 하지만 오늘날 그 예측이 얼마나 허망한 것이었는지 우리는 몸소 목격하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많은 국가 또한 현재 교육과 보건 지표에서 과거 유럽의 전성기보다 더 빠른 개선 속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변화는 단지 우리의 인내심보다 조금 더 느리게 진행될 뿐 결코 멈춘 적이 없습니다. 우리를 또 한 번 불안하게 만드는 것은 직선 본능입니다. 우리는 어떤 지표가 상승하는 것을 보면 그것이 영원히 같은 각도로 치솟아 결국 파국에 이를 것이라고 상상하며 공포에 질리곤 합니다. 전 세계 인구 증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인구가 지금처럼 계속 늘어난다면 조만간 지구는 포화 상태가 되어 멸망할 것이다 라는 주장은 우리를 깊은 허무주의로 몰아넣습니다. 하지만 자연계와 인간 사회에서 직선으로 뻗어나가는 성장은 거의 존재하지 않습니다. 인구 증가 그래프는 직선이 아니라 완만한 S자 곡선을 그리며 안정기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생존율이 높아지고 노후에 대한 불안이 줄어들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많은 자녀를 두기보다 적은 자녀를 정성껏 키우는 방식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아도 직선 본능의 허구를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이의 키가 매달 조금씩 자라는 것을 보고 이 속도라면 20년 뒤에는 5m가 되겠구나 라고 걱정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모든 성장에는 한계와 변곡점이 존재하며 시스템은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자연스럽게 균형을 찾아갑니다. 세상의 많은 데이터도 이와 같은 궤적을 그리며 움직입니다. 때로는 빠르게 가속되다가도 어느 시점이 되면 부드럽게 꺾이며 평온한 안정기에 진입합니다. 우리가 막연한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이유는 단지 지금 눈앞에 보이는 가파른 경사면만을 보고 그 이후에 찾아올 완만한 평지를 상상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운명론은 우리에게 지적인 게으름을 허용합니다. 저들은 원래 저렇게 살 팔자다 라는 생각은 우리가 타인의 고통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지 않아도 되게끔 면죄부를 주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사실에 기반한 시선을 회복한다는 것은 이러한 무책임한 안락함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변화가 느리다는 이유로 변화가 없다고 단정짓는 것은 자라나는 나무를 보며 미동도 하지 않는다고 투덜거리는 것과 같습니다. 지혜로운 정원사는 나무의 성장을 의심하지 않고 그저 묵묵히 물을 주며 시간을 견뎌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도 바로 이러한 지적인 인내심입니다. 우리가 운명론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타인을 향한 진정한 존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들은 원래 그래 라는 말로 다른 사회의 고통을 외면하는 대신 그들도 우리처럼 변화의 과정에 있으며 우리 또한 지금의 자리에 오기까지 수많은 시행착오와 느린 걸음을 거쳐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인식은 우리에게 깊은 겸허함과 동시에 인류를 향한 따뜻한 연대감을 선사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우리를 마주하듯 그들을 바라보게 되고 미래의 우리를 꿈꾸듯 그들의 내일을 응원하게 됩니다. 세상이 나빠지고 있다는 고정관념은 우리를 지치게 만들지만 세상이 변하고 있다는 데이터는 우리에게 다시 일어설 용기를 줍니다. 변화는 비록 느리지만 분명히 일어나고 있으며 우리가 그 속도를 인내하며 지켜볼 때 세상은 조금씩 더 투명한 진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서 있는 이 땅은 끊임없이 진동하며 변화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느끼지 못할 뿐 세상은 단 한순간도 멈춰 있지 않았습니다. 정해진 운명이라는 가혹한 각본은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사실에 기반한 시선을 유지한다면 우리는 세상을 향한 맹목적인 비난이나 근거 없는 절망 대신 인류가 각자의 속도로 정성껏 쌓아 올리고 있는 점진적인 진보의 찬란함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불안이라는 감옥에서 해방하여 더 넓고 자유로운 지평으로 인도하는 소중한 깨달음이 됩니다. 진정한 위로란 근거 없는 낙관이 아니라 세상이 실제로 나아가고 있다는 명확한 사실을 확인하는 데서 오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복잡하고 거대한 변화의 흐름을 목격하면서도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떨쳐버리기 힘든 유혹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무언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 혹은 세상이 기대만큼 빠르게 나아지지 않을 때 우리는 그 모든 책임의 화살을 돌릴 명확한 대상을 찾으려 애쓰게 됩니다. 시스템의 결함을 살피기보다 누군가의 얼굴을 악의 상징으로 규정하고 비난하는 것이 훨씬 더 쉽고 명쾌한 해결책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언가 좋지 않은 일이 발생했을 때 그 고통의 원인을 단 하나의 명확한 악당에게 전가하려는 매우 강렬하고도 원초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나면 당장 책임자의 머리를 요구하고 경제가 어려워지면 특정 정치인이나 탐욕스러운 기업가를 지목하며 사회적 갈등이 깊어지면 특정 집단을 비난의 관역으로 삼곤 합니다. 이러한 비난 본능은 우리 내면에서 끓어오르는 통제할 수 없는 분노를 배출할 편리한 통로를 만들어주고 복잡한 인과관계를 단숨에 정리해주는 마법 같은 도구가 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우리가 누군가의 멱살을 잡는 데 온 정신을 몰두하는 동안 정작 그 비극을 만들어낸 거대하고 정교한 시스템의 결함은 우리의 시야 밖으로 아주 유유히 빠져나가 버립니다. 우리가 그토록 필사적으로 비난할 대상을 찾는 이유는 어쩌면 이 세상이 우리가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복잡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 두려워하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수많은 우연과 정교한 시스템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이 촘촘히 얽혀 만들어낸 비극적인 결과물보다는 누군가의 의도적인 악의가 만들어낸 결과라고 믿는 편이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훨씬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악당을 처단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일시에 해결될 것이라는 환상은 우리에게 달콤하지만 위험한 가짜 희망을 심어주기도 하죠. 하지만 역사는 우리에게 반복해서 다정하게 속삭입니다. 단 한 명의 지도자를 교체하거나 특정 기업을 징벌한다고 해서 세상의 근본적인 고통이 마법처럼 사라지지는 않는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비난의 대상을 찾는 서두른 분노가 아니라 왜 그런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는지 시스템의 지도를 차분하고 세밀하게 그려보는 냉철한 호기심에서 비로소 시작됩니다. 이러한 비난의 유혹은 비단 나쁜 일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좋은 성과가 났을 때도 그것을 단 한 명의 영웅 덕분으로 돌리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찬란한 경제 성장이나 혁신적인 기술의 탄생을 바라보며 우리는 특정 인물의 천재성을 찬양하고 그를 신격화하곤 하죠. 물론 그들의 헌신과 노력을 부정할 수는 없겠으나 사실 그 이면에는 수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노동과 오랜 시간 정비된 사회적 인프라 그리고 때마침 찾아와준 시대적 운이 촘촘하게 얽혀 있습니다. 영웅을 숭배하거나 악당을 저주하는 일은 서사적으로는 매우 흥미롭고 자극적인 일이지만 세상을 사실적으로 이해하는 데에는 커다란 장애물이 됩니다. 우리가 인물을 지우고 그 자리에 시스템과 제도를 채워 넣을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를 손에 쥐게 됩니다. 비단 사람뿐만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해할 때도 단 하나의 정답, 즉 단 하나의 관점만을 고수하려는 단일 관점 본능에
너무나 자주 빠지곤 합니다. 전문가들은 종종 자신의 전문 분야라는 좁은 창을 통해서만 거대한 세상을 보려 합니다. 망치를 든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못으로 보인다는 격언처럼 경제학자는 모든 문제를 시장의 원리로만 풀려하고 활동가는 모든 문제를 권력 구조의 불평등으로만 치환하려 합니다. 하나의 강력한 아이디어는 복잡한 세상을 명쾌하게 설명해주는 지적 쾌감을 선사하지만 동시에 그 틀에 맞지 않는 수많은 진실을 외면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지적으로 유능해 보이고 싶은 은밀한 욕망 때문에 세상을 너무 단순한 공식에 가두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세상을 이해하려는 우리의 노력이 오히려 세상을 가두는 감옥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단순화의 유혹에서 벗어나려면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지적인 용기가 필요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이론이나 굳게 믿어온 신념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우리의 자존심에 작지만 아픈 상처를 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혜로운 이들은 정답을 이미 가진 자가 아니라 질문을 멈추지 않는 자들입니다. 세상은 단 하나의 색깔로 칠해진 평면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실이 얽혀 짜인 입체적이고 풍성한 테피스트리와 같습니다. 다양한 관점을 기꺼이 수용하고 나의 편견을 끊임없이 수정해 나갈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이라는 거대한 유기체의 맥박을 정확히 짚어낼 수 있습니다. 하나의 도구만을 고집하기보다 세상이 내미는 다양한 문제에 맞춰 우리의 도구함을 늘려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진정한 지성이 나아가야 할 길입니다. 더불어 우리를 조급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유혹 중 하나는 바로 다급함 본능입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지 않으면 영영 늦어버릴 것이라는 외침은 우리의 이성적인 필터를 순식간에 우회하여 본능적인 공포를 자극합니다. 활동가들이나 마케터들, 그리고 때로는 우리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이 다급함의 목소리는 우리가 차분히 데이터를 확인하고 대안을 검토할 시간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내린 가장 후회스러운 결정들을 떠올려 보면 대개 지금 당장이라는 압박감 속에서 충분한 생각 없이 내려진 것들이 많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결정일수록 우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지표를 확인하며 그 조급함의 정체를 들여다보아야 합니다. 다급함은 세상을 바꾸는 동력이 되기도 하지만 동시에 진실을 가리는 가장 짙은 안개가 되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비난을 멈추고 단순화의 유혹을 뿌리칠 때, 그리고 조급한 마음을 잠재울 때 우리를 지배하던 날선 분노와 불안은 어느덧 깊은 이해와 연민으로 천천히 변모해 갑니다.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당장 결론을 내야 한다는 강박에 에너지를 쏟는 일은 우리를 쉽게 지치게 만들고 마음을 황폐하게 하지만 시스템을 이해하고 보완하려는 정성어린 노력은 우리에게 지속 가능한 희망과 활력을 줍니다.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그래서 어쩌면 더 아름다운 곳일지도 모릅니다. 그 복잡함을 있는 그대로 껴안는 일은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불필요한 증오와 조급함으로부터 해방하여 진정으로 가치 있는 변화에 집중하게 도와줍니다. 타인의 잘못을 찾아내어 단죄하기보다 우리가 함께 발 딛고 선 이 구조를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지 고민하는 것이 우리를 더 높은 차원의 인간으로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이제 스스로에게 조금 더 다정한 시선을 던져주어도 좋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세상을 오해하고 누군가를 손가락질하며 비난해왔던 것은 우리가 본질적으로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단지 우리 안에 오래된 생존 본능이 지시하는 대로 충실히 반응해왔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그 본능의 정체를 명확히 알게 되었고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사실이라는 소중하고도 강력한 무기를 얻었습니다. 사실에 입각해 세상을 바라보는 일은 결코 차가운 통계학의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과 이웃을 불필요한 불안과 근거 없는 공포로부터 온전히 구원해내는 가장 따뜻한 인문학적 실천이 됩니다. 사실을 안다는 것은 곧 마음의 평화를 얻는 일과 같습니다. 이 모든 본능의 안개를 걷어내고 마주한 세상은 비록 완벽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진 얼굴로 우리를 반겨줍니다. 우리가 그동안 무심코 놓치고 있었던 세상의 수많은 다정한 신호들과 인류가 쌓아올린 끈기 있는 진보의 기록들이 이제야 선명하게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깨달음은 우리를 다시 세상과 단단히 연결해주고 우리가 발 딛고선 이 땅을 다시금 사랑하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 되어줍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때로 두렵기도 하지만 그 끝에는 언제나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해방감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에 근거한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은 단순히 지식을 확장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삶의 태도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고귀한 여정입니다. 이 여정의 끝에서 우리는 비로소 막연한 두려움을 떨쳐내고 진정으로 자유롭고 평온한 마음으로 내일을 꿈꿀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은 세상이 여전히 희망을 품을 만한 곳이라는 확신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세상을 너무나 무겁고 비극적인 눈으로 바라보며 스스로를 불안의 감옥에 가두어 왔을지도 모릅니다. 매일같이 쏟아지는 자극적인 뉴스들과 우리 안에 뿌리 깊은 본능들이 결합하여 만든 거대한 환영은 인류의 진보가 금방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용기를 내어 데이터라는 정직한 거울 앞에 섰을 때 공포의 실체가 얼마나 연약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사실에 기반한 세계관은 단순히 정보를 소유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세상의 소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고요한 중심을 잡는 지혜를 얻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이 나쁘다는 단정 대신 나쁘지만 동시에 나아지고 있다는 입체적인 진실을 받아들입니다. 이 인식의 차이가 가져다주는 자유는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다는 믿음은 절망을 낳지만 목적지를 향해 전진하고 있다는 사실은 동료의 손을 잡고 내일을 준비할 여유를 줍니다. 비관주의는 똑똑해 보일지는 몰라도 세상을 따뜻하게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우리가 마주한 진실은 이 땅이 수많은 평범한 사람의 선의와 끈기 있는 노력으로 일궈온 소중한 터전임을 증명합니다. 막연한 무력감은 사실을 마주하는 순간 구체적인 책임감으로 변모합니다. 사실을 아는 것은 우리를 겸허하게 만듭니다. 두려워하고 비난했던 것들이 우리의 무지와 본능이 만든 그림자였음을 인정하는 과정은 성숙으로 인도합니다. 이제 우리는 비극에 압도되어 눈을 감는 대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일들을 차분히 들여다봅니다. 공포가 떠난 자리에는 건강한 호기심과 인류를 향한 신뢰가 채워집니다. 인류는 완벽하지 않으나 문제를 해결해온 저력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이 데이터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정말 나빠지고 있는가? 이제 우리는 미소 지으며 대답할 수 있습니다. 세상은 드라마틱한 비극의 무대가 아니라 시행착오 속에서도 빛을 향해 나아가는 거대한 진보의 현장입니다. 사실에 근거한 믿음은 불필요한 슬픔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사랑해야 할 삶의 순간들로 데려다 줍니다. 진정한 자유란 세상을 입맛대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는 맑은 눈을 갖는 것입니다. 안경의 얼룩을 닦아내었을 때 세상은 이전보다 선명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이제 가벼워진 마음으로 각자의 일상을 향해 걸어 나갑니다. 당신이 보는 세상이 당신의 마음이며 당신이 믿는 사실이 당신의 미래가 됩니다. 오늘 마주할 세상에서 작지만 소중한 나아짐의 신호들을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사실이 주는 고요하고 단단한 평화가 당신의 삶 속에 깊이 뿌리내리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사실을 도구 삼아
세상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한 인류의 여정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 여정 위에 당신의 평온한 발걸음이 늘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밀리언 마인드였습니다.